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 정의와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에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한 권리들이 침해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구제가 될 것이냐, 구제받느냐 하는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규정을 해놓고 보면 상당히 간단해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권리 침해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침해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와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 두 개를 다 망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의 상황으로는 첫 번째 이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민사사건이라고 하는 건 개인 간의 신뢰 부족으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예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혔거나 어떤 피해를 받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어. 기분이 나쁘니까 해줘. 너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권리 침해, 이것이 바로 이제 민사사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이것을 우리가 형사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어떤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민사사건에 해당이 되느냐, 형사사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범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그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민사사건이 되기도 하고 형사사건이 되기도 하고, 이 두 개가 전부 다 적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민사재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권리침해를 구제를 받겠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예요. 이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는 첫 번째,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받는 권리침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권리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떠한 일을 했어. 그 일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권리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건물을 짓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하다가 포크레인이 팡 찍은 돌멩이에 내가 맞아가지고 다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권리 침해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공권력 불행사에 의한 권리 침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내용하고는 정반대죠. 일을 해가지고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위급 상황에 구조대를 빨리 보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살지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좀 빨리 움직여줬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덜 다쳤을 텐데 늦게 움직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쳤다든지, 우왕좌왕 해가지고 더 피해가 커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권리침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위해서 많은 법들을 지어놓죠. 법률을 제정해 놓는데 그 법률이 부당하다, 부당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권리 침해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내용에 어떤 위헌 요소가 있어서
그 법률의 내용을 지키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왜 뭐 소크라테스는 법도 법이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어떤 법률을 지어놓은 그 법률의 내용이 그 내용을 지키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자연히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 의해서 권리 침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침해의 종류에는 그게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와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받느냐? 우선 개인에 의한 침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있죠. 그래서 민사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를 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소송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를 받는데 이때에 이제 구제기관은 법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라고 하는 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전부 다 이렇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결과에 대해서는 3번까지 거듭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통해서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다음에 입법권에 의한 침해를 보겠습니다. 입법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 권력 가운데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리죠. 법을 만드는 권한입니다. 그럼 법을 만드는 권한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 앞서서 얘기한 대로 법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걸 합니다.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제기를 하는 거야.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만든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 법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다음에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헌법 소원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 뭐 이런 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 이런 게 이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자꾸 피해를 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런 거. 이러한 게 이제 헌법 소원이죠.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과외 금지 법이 있었어요. 과외 금지 법 조항이 있었는데 이 과외를 금지시켜 놓은 이 내용이 이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외 금지를 해놓은 이 정책이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2000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몰래 과외하던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헌법 소원이 되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심판을 제기하는 주체가 위헌 법률 심판은 행정부가 제기를 하는 거고 헌법 소원은 일반 국민이 제기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법률 폐지나 개정 청원을 한다. 이 법률 폐지나 개정 청원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에다 하겠죠.
이 법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줘. 라고 입법부에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맞는 내용으로 고칠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있겠죠. 다음에 행정권에 의해서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는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행정부에서 이제 뭐 구청이나 시청이나 뭐 행정부처에서 내려져 있는 뭐 명령이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이러한 내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 좀 심판해줘 라고 얘기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또 행정부처를 상대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겠죠. 또 명령규칙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부처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규칙심사가 되겠고요. 다음에 행정권에 의해서는 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러한 거 생각 없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뭐 정치가의 집권자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행정권이 집행이 되는데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적법해. 법에 딱 의해가지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을 하다가 어이쿠야 잘못했네. 법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뭐 잘 모르고 그랬겠습니다만은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그 국가기관이 공권력이 부당하게 집행이 돼서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게 불법적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에 청구를 하는 것이 손해배상이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적법한 집행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때 그때에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어디 재개발 지구를 정해가지고 여기 재개발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재개발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집에 대해서는 값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뺏었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보상을 해주는 건 손실보상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국가가 뭐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무슨 차량 사고를 내서 뭐 국민이 다쳤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는 행정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 과정이 적법했느냐 불법이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행정권에 의한 침해 이거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기관은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별도의 법원을 설치를 해놓고 있죠. 다음에 사법권에 의한 침해로는 상소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소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심의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어디까지? 3번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3번까지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상급심에 재심을 청구하고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했을 때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그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어서 이제 굳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피고나 원고 측 둘 중에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 상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쪽에서도 상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의 그 판결이 확정이 되기는 하지만 확정이 되기 전까지 거듭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급법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 사법권에 의한 침해는 구제를 할 수 있다. 법률의 적용이라고 하는 게 뭐 법 조문이 뭐 그렇게 막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똑같이는 되겠습니다만은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밝혀져서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상소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각각의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개인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형사소송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국가 권력의 침해와 관련해서 행정권에 의한 침해에서 그 행정소송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소송이라고 하는 건 재판에 의해서 원고나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의 법률 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여기에서 원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죠.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고 피고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쪽과 소송을 당한 쪽 사이의 권리나 의무, 법률 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재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의 종류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다. 뭐 행정소송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일단 민사소송을 보면 개인 간에 발생한 권리 다툼을 조정하고 해결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게 민사소송이죠. 제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돈을 그래서 뭐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뭐 2년이 지났는데도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소송을 거는 거죠. 야, 나 너 때문에 기분 상했어. 왜 내 돈 안 갚니? 그렇게 해서 돈 갚아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돈을 안 갚는 쪽에서는 또 안 갚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돈을 안 갚는지 서로 이렇게 이유를 들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형사소송은 얘가 범죄를 저질렀어. 나를 때렸어. 왜 때려? 난 너한테 맞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설사 맞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되니?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된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 너는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어떤 범죄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범죄의 유무와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벌을 받아야 될지 결정을 하는 소송이 바로 형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소송은 가급적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죠.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부인이 변호사래요.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땅히 할 얘기가 없어서 나중에 제가 무슨 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아유 그럴 일이 없으셔야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예,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각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걸 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뭐 한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늘상 휘말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막 사기치고 교도소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치고 또 갔다가 오고 막 이러면은 계속해서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저질렀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이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는지 형사소송에 해당이 되는지 굉장히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관계를 보시면요. 일단 사건의 성격이 굉장히 명확할 때 이게 어떠한 뭐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서로 기분이 좀 상했어. 분쟁의 상태가 됐다. 대립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립의 상태를 푸는 게 목적이다. 그럼 민사소송을 가야 됩니다. 형사소송이라고 하면은 그게 범죄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밝혀야 되는데 그 범죄 사실이라고 규정할 만한 어떤 사건이 없다. 그러면 형사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 사건의 성격이 명확하게 발생. 야, 이거는 그냥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요즘에 이제 결혼도 자주 하고 이혼도 자주 하고 이혼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건 100% 민사소송이에요. 부부간 당사자 간의 문제잖아요. 이건 굉장히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건의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뭐 이런 거 있죠. 지나가다가 뭐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나를 퉁 치고 갔어.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사한테 너 왜 나를 치고 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보행권을 우선 침범한 게 잘못이죠. 죄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사건입니다. 원래 그 두 사람 간에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 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그 사건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는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죠. 반드시 그건 형사사건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불분명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개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되게 헷갈릴 때는 그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빌려갈 그 순간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알고 봤더니 그럼 뭐예요? 명백하게 사기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 돈 빌리고 뭐 자시고 한 문제 가지고 뭐 형사소송을 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얘가 맨 처음부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 돈을 뺏어가려고 접근을 한 거야. 이건 범죄야. 그런데 그걸 범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 간의 관계 회복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어. 애초부터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대. 그런데 나는 쟤한테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만 하면 끝이야. 뭐 쟤하고는 뭐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으면 돼요. 근데 나는 돈 필요 없어. 부자인가 봐. 빌려준 돈 그냥 없다고 생각할게. 근데 저 자식 저거 너무 괘씸하잖아 저거. 애초부터 돈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돈은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쟤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형사소송하는 겁니다. 성격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돈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놈이 벌도 받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욕심도 커. 근데 그렇잖아요. 너무 막 화가 나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내가 행사를 하고 싶고 저놈이 벌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똑같이 각각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결과로 돈을 찾고 형사소송의 결과로 그 사람은 사기죄로 들어가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이렇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딱 성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형사소송의 요소를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는 각각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때도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지만 무슨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권 분할이라든지 뭐 양육권에 대해서 뭐 양육비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 뭐 되게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의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때렸어. 누가 한쪽을. 요즘에는 남자가 때리기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도 뭐 이렇게 막 때려. 막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엉엉 울면서 막 내가 맞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폭행으로 형사사건으로 별도로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송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소송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을 딱 하면은 뭐 일주일 내에 땡 통지가 와가지고 뭐 그거에서 탁탁탁탁탁 처리해가지고 짠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보통 뭐 소송을 걸면은 뭐 한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재판이. 그리고 그게 이제 거듭. 아까 상소 제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 판정을 요청했을 때에는 또 그만큼의 기간이 또 배로 더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기간이 들어가니까 그냥 소송하느니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 이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냥 소송까지 가서 국가의 어떤 판단, 공권력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그냥 당사자 양쪽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송에 들어갔을 때에도 재판관은 이 당사자 간의 합의의 여지를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그리고 너네들 웬만하면 합의해라. 재판관이 그렇게 권유를 하기도 해요. 담당 원고 측과 피고 측 변호사들에게도 그렇게 권유를 하죠. 근데 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실패했을 때에 이제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송에 들어갔다고 해서도 법에 관련 법으로만 딱 자로잰 듯이 쭉 그어가지고 해결을 보거나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보통 대체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양쪽 사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니? 네 사정은 어떠냐? 그걸 들어보고. 야, 얘는 지금 이렇다는데 너는 어떠니?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야,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요건 요렇게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중재안을 딱 내놔서 야, 어떻게 할래? 너네 둘이 그냥 요 선에서 그냥 합의 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체 분쟁 처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법기관이 이러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 가사조정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 분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가사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뭐 부부간의 관계나 집안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요, 맨날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려요. 엄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나도 때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네 엄마는 아버지랑 헤어진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맨날 맞으면서 아빠 없이 못 산대요. 되게 이상해요. 안 그러고 울어. 근데 막 때리는 건 너무 아프고 무서워요. 그거 아빠가 때리는 거 범죄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술만 마시면 때리고 막 술에서 깨면은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접근 금지 같은 거 명령하죠. 그래서 너 앞으로 네 와이프나 네 자식들 반경 30m 안으로 들어오면 넌 혼나? 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30m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삐보 막 이렇게 신고하는 거죠. 또 뭐 둘 사이에 만약에 그래서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러면은 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데 뭐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뭐 이렇게 뭐 이룩한 재산이 얼마고 그럼 반토막 툭 내가지고 절반씩 나눠 가져라. 애는 어떻게 할 거고 애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거죠. 당사자들의 상황들을 전부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관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우선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인데 법원의 성격은 아니고요. 언론에서 어떠한 보도를 했는데 막 부당하게 잘못된 보도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막 나는 그냥 일개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언론사에서 막 장동건을 보도하면서 사진에다가 내 사진을 놔둬가지고 막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장동건인 줄 알고 막 집 앞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나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 나 밖에 나갈 수도 없다. 왜 나를 장동건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주니? 막 이렇게 이 보도가 잘못된 보도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보도라고 이거 정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행위가. 만약에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나는 장동건이 아닌데 장동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이고 나한테 그랬으면 진짜 감사할 일인데 진짜. 자, 그런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언론과 언론사와 그 개인 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서 조정을, 야, 너 잘못했다. 너 생긴 걸 봐라. 야,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장동건이냐. 길을 막고 물어봐라. 장동건이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뚱뚱하냐? 너 배 나온 장동건 봤어? 얘 아니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중재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건 무슨 공장에서 뭐 어떤 대기오염이라든지 뭐 분진 같은 게 날아와서 우리 집은 소 키우는 목장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젖소가 우유를 이상한 걸 내놔. 막 뭐 다른 거 없었어요. 먹을 건 그냥 잘 주고 뭐 이렇게 영양도 고르게 생각해가지고 인삼도 먹였는데 세상에 다른 때는 별일 없었는데 저 건너편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우리 소들이 이상해졌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시멘트 공장 상대로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 분쟁 상황을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침해된 기본권을 신속하게 구제를 하고 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게 되면은 뭐 어떤 소송 비용이나 분쟁 조정 비용 뭐 이런 것들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당사자들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능률적으로 분쟁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무조건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권리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권리 침해에 대한 내용들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우리들 뭐 흔히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뭐 법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소송 걸자는 이야기죠. 근데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이 되어야 될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이 사람들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 이랬을 때에는 마지막의 방법으로서 소송에 가서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 방법에 있어서는 소송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